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미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침의 매일경제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지금 속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예측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유예 기간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미리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트럼프 모든 국가의 관세 서한 25%에서 50% 또는 10% 부과입니다. 지금 숫자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25%, 50% 사이 또는 10%. 뒤에 10%는 아마도 협상이 잘 되면 10%로 깎아주겠다 이런 의미 같고요. 안 되면 50%. 우리나라는 지금 25% 정도 이걸 이미 예고받은 상태인데 협상 여지에 따라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10%로 낮춰질 수 있다. 이거를 예고한 것 같습니다. 아직 당초에 밝힌 유예 기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미리 선언 끝났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25%에서 50%까지 부과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겁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인데요. 어제 발표가 됐죠. 장관 인선, 추가 인선이 나왔습니다. 친명 좌장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이 됐다는 거. 그리고 원전 기업인이 산업장관에 지명이 됐다. 후보자로 지명됐다. 여기 보면은 김정관 후보자입니다. 조금 더 보죠. 어제 6개 부처 장관 추가 지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설명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관료 출신인데 지금 직전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기업입니다. 여기 지금 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인선 관련 기사 일면에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 더 보죠.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 온건 투톱이 맞는다. 지금 보면은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이 있는 자리인데 앞서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는 내용 소개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지금 변호사거든요. 그러나 성향을 보면은 온건 투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찰 줄이고 내실 잃는 혁신이 기대가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요.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뉴스, 바로 내란 특검 수사 상황이죠. 여기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 소환은 7월 3일 후로 잡아주세요. 두 번째 소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특검에서는 1일에 나오세요. 원래 특검이 두 번째 소환 날짜는 오늘로 통보를 했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날짜가 조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검 직권남용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고요. 김건희,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도 수사에 이번 주 착수한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자, 일면기사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27일 발표됐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후속 기사입니다. 입주 앞둔 서울 분양단지 627 대책 불똥이 튀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불똥인지 보죠. 초강력 대출 규제에 자금 조달 계획이 꼬여 대혼란이 지금 발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존 분양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 전세 대출로 잔금 치르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자금 계획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 물색 범위 좁아져 최악의 경우는 위약금 또는 계약 취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뭔가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직접 이 장면을 목격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하늘을 배경으로 뭔가 날아다니는데요. 바로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두 마리씩 짝을 이뤄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많아서 이른바 러브버그라고 하는데 여기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원래는 이 벌레는 익충입니다. 뭔가 이로움을 준다는 거죠. 생태계에. 그러나 너무 모양새가 혐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불쾌 곤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쯤 되면 익충이 아닌 해충이다. 많은 분들이 징그럽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수도권 서북 지역에만 집중됐다가 지금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계신데요. 기후변화 탓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쫓을 현재까지는 이 벌레를 쫓을 마땅한 대책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와 그리고 주목을 끄는 사진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우선 두 분 패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자, 키워드가 막힌 돈줄입니다. 한마디로 대출 규제의 핵심에는 부동산 관련된 돈줄이 거의 막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미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접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리죠. 먼저 한겨레 기사인데요. 초강력 대출 규제에 급등 지역 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워낙 강력하다. 그래서 부동산 최근에 불장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조금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기사인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6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74% 대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책도 예고했는데요.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 그리고 똘똘한 할채 열풍이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도 올스톱됐다. 주택담보대출도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면 은행을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규제의 영향이겠죠. 부동산 대출 기습 규제 나오자 은행들이 시스템 적용 후에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재개할지 아직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던 고객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어떤 부작용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출 규제, 그동안 필요성도 많이 제기됐지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걱정과 부작용, 우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보죠.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제한됩니다. 일괄적으로 6억은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6억, 영끌을 해도 현금 8억 6천만 원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를 산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계산이냐면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14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요 아래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4억 6천만 원이 평균 시세인데 그럼 여기에서 6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최대치입니다. 자, 그럼 남은 금액은 8억 6천만 원. 이 정도의 현찰이 있어야 서울의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8억 6천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는데요. 결국에는 현찰,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현금 부자만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현금 부자가 당연히 유리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이 묶여 있으니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서울신문에서 얘기하는 8.6억 원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사실 이제 지금 이런 규제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좀 전반적인 것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한강벨트라든지 이쪽이 너무 과열돼 있어요.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효과도 꼭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급이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나마 해볼 수 있는 것이 전세대
주택담보대출 규제다라고 하는 이 대출 규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 그 6억 원 정도를 빌리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에서 비율은 기존에도 한 10% 미만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핀셋 규제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 정도의 주택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예. 구입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한 6억 9천 정도의 그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예. 이번에는 한 9천 정도가 더 삭감이 되는 효과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10억 원 정도 주택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4억 조금 넘는 정도의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6억 규제라는 것이 적용이 아예 안 된다는 그래서 점. 해당 사항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중에 예. 10% 미만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핀셋 대출이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뭐 6개월 정도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거냐. 강도 높은 전세 대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단기적인 대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이제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설 것이고, 공급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른바 627 대책이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지적 사항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보완책도 정부가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 공개된 이 대책은 엄격히 말하면 수요 측면,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은 공급입니다.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뾰족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공급 대책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사실은 공급이 좀 어느 정도 풀려야 집값이 안정되는 거, 이거는 상식선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어떤 이제 물건에 대한 것은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요. 예.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이랄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저금리랄지 그런 것도 있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에 주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서 어떤 수요 자체와 어떤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막 세금 문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벌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먹이고 대출 규제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출 규제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예. 일단 너무나 이제 과열되는 부동산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실은 이제 공급 대책이 따라와야지 이제 규제의 효과가, 대출 규제의 효과가 이제 지속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임명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새로.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지명이 안 된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없으면 예. 과연 이 규제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패닉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유예 기간이 없어요. 갑자기 지난 6월 27일 날 금요일 기점으로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예 기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이제 계약했던 사람이랄지, 아니면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들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인데 이거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6억 원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뭐 LTV랄지 상대방의 아니 그 수요자의 소득,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에 상당히 유연성이 있었는데, 이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6억.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약금 내야 하고요. 예. 아니면 계약 취소해야 하고요. 예. 또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 숨고르게 들어서 낮아지니까 팔고 싶었는데 결국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바로 뒤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이제 공급의 문제인데, 이게 뭐 국토부 장관도 아직도 뭐 지명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공급의 문제를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풀을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는 이 내용을 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이 627 대책 중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금까지는 이제 정책 대출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특혜를 좀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뭐 낳거나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거. 그리고 이른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처음 주택 구입하는 거니까 약간 뭔가 배려를 해주는 이런 정책 자금 여기도 한도를 줄였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대출 자체를 규제를 하는 게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예.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자금 대출 경우에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한도를 채워가지고 대출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80% 수준으로 줄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많이 줄인 것인가라는 예. 의문은 한편 드는데, 근데 같은 80%라도 예를 들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5억 원 대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4억 원으로 줄어든 1억이 건데, 줄었습니다. 예, 1억이 줄었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체감이라든지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런 관계자 시민의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인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다. 방금 말씀드린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이 나온 지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거치고 오늘이 처음으로 이제 주중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 오늘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신랑입니다. 키워드가 아주 단순하지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추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월 3일 이후 재출석 연기 요구에 1일 나오세요. 내일입니다. 내일 나오세요. 이렇게 어제 오간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부른 때는 신병 확보 나서기로, 신병 확보라는 거는 체포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특검이 강경한 입장인 거죠. 1차 소환 땐 지난 토요일 28일이죠. 윤, 경찰 조사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대치가 됐습니다. 출석한 시간을 따져보면 15시간이지만 실제 조사는 5시간만 이루어졌다. 뭔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에 나오는 모습, 그 이후에 또 변호인이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후 조사 불영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찰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조사 시키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전부 다 발언을 성실성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사 이어가 보죠. 다음입니다. 자, 경향신문인데요. 피의자 윤석열 어깃장 15시간. 자, 15시간 동안에 특검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 내용은 앞선 기사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약간의 평가가 들어갔는데 어깃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군요. 자, 계엄 6개월 만에 사실상 첫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파견 경찰의 조사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이거를 거부했다. 그래 실제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3일 나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내일 1일 나와라. 이런 내용까지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 지금 제가 김광삼 변호사와 김수민 평론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답변은 좀 김광삼 변호사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누가 지금 너무한 상황입니까? 지금 실랑이가 계속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전체를 평가하면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예.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법조인이세요. 네네. 법조인 관점에서 보실 때도 그렇게 좀 그렇죠. 보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좀 약간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예. 죄를 지은 신분이고
어차피 수사나 조사는요,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체포영장 기각되면서 일방적으로 2월 28일 날 9시에 나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날 9시를 10시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1시간 차이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지하주청으로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하주청 못 가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집은 부렸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특검의 뜻에 따르게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특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게 저는 좀 맞다고 봐요. 근데 특검에 좀 한마디 한다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은 조사잖아요. 예. 그러면 피조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고 뭐 조사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조사가 중요한 거니까 뭐 교체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계속 실갱이를 하고 일단은 이제 법불 악유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절대 아부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예. 근데 그건 맞아요. 그것도 옳은 이야기고. 이제 그런데 이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유연성. 빨리빨리 본질적인 측면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 그러니까 과도한 요구는 배척을 하고 예. 일부에서는 조금 고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래면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칼 대 칼로 가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모양새는. 특검은 수사에서 할 일을 하고 있지만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저거 가지고 뭔가 티격태격하는 싸움하는 꼴을 보이니까 예. 상당히 좀 불편한 측면은 좀 있죠. 그럼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배려하고 약간 검토할 수 있을 거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좀 보이십니까? 일단 28일에 조사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30일 바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28일에 조사했는데 29일 날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날 나오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건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예. 그다음에 소환도 물론 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환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30일 날 반드시 나와야 한다. 예. 그래서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라. 이 정도 소환을 하고 예. 우리는 사실은 변경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예. 그냥 일방적으로 30일 날 9시, 10시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트집을 잡을 거리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특검 조사해서 결과 내고 성과 나는 것도 좋지만 예. 뭔가 좀 약간의 유연성, 뭐 크게 유연성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윤 전 대통령한테 끌려가죠. 그 크게 유연성을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 일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수인 평론가.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난 28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나왔어요. 그리고 15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 가지 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조사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날을 넘긴 29일 새벽에 귀가를 했죠. 그리고 특검이 바로 30일 날 다시 나오세요. 2차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어서 3일 나가겠다, 안 된다, 1일 나와라, 다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 모든 걸 정리해서 봤을 때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지금 누가 너무한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협조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나와라 하면 안 나간다. 들어와라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겠다. 예. 그리고 다시 나와라 그러면 며칠 뒤에 나가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할 때도 답해라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시간 조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5시간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씨름 한 판에 한 3분 걸리는데 그중에 2분을 삿바 싸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간을 지연시키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행위인 거고 그리고 이유도 보면은 국가수사본부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처음에 했는데 예. 경찰이 그 사람이 윤 전 대통령 체포작전 지휘하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관계자가 조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이걸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목 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비협조를 하고 있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원래는 7월 3일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7월 1일로 늦춰준다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는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늦췄죠. 특검은 30일 날 나오라고 했지만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나가겠다 7월 3일. 네, 그러다 다시 그렇습니다. 7월 1일 나와라 이렇게 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런 변경도 있었고 그리고 특검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제에서 한번 예. 체포영장이 기각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이미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비협조를 하는 것은 특검하고 윤 전 대통령을 전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자, 좀 키워드가 신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서서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안 그전에도 뭐 수사 사항이 있었거든요. 공수처 수사도 있었고요. 그때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수사 자체가요.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출입 방식, 조사자, 재수한 날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사사건건 실랑이다. 뭐 여기 다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방식, 그러니까 비공개냐, 공개냐. 그리고 조사자가 누가 조사할 거냐. 날짜를 언제 다시 재소환할 거냐. 뭐 이런 걸 놓고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 조사실의 이 모습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까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조사 때도 참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 있었던 거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당시에 특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과거에 보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김광삼 변호사.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사상 보면 이번에 내란 특검 수사도 그렇고 앞선 또 수사상에서 보면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뭘 바꿔달라,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특검의 대상자가 됐을 때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김영현 전 장관도 조사를 할지 여러 가지 또 재판부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면 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뭐랄까 트집 위한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의 어떤 본인들의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예. 더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 남기고 있다. 그럼 여론에 좋을 게 없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신가요? 아마 지지자들 몇 안 되는 지지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에서 보면 아니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왜 저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차피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런 걸 거부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할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사를 지금 조은석 특검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외환죄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랄지 형식으로 해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아마 가장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예. 대부분 외환유치죄랄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포영장 방해죄랄지 증거인멸 이걸 다 조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을 한 번 정도 조사해서 기소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의 통상적인 수사의 모습은 그렇다. 그렇죠. 수사의 루틴이죠. 예.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원래 옛날 특수통 검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때 조사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예.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특검 자체는 일단 비화폰이랄지 그다음에 체포영장 방해한 거랄지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랄지 해제 요구 방해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예. 외환 유치와 관련된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부터 조사해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구속하려고 하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성 발휘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전에 수사되어 있던 거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죄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이제 수사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주 부르면서 결선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끝부분에 잠깐 설명하셨는데 지금 전망이 그렇다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00% 청구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거의 확신한다. 지금 법조인이신데요. 지금 거의 100% 확신한다. 구속 청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모습. 사실상 공개 출석은 그날이 사실상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얘기 없이 들어갔거든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포토라인 지나친 윤석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요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역대 많은 전직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전직 대통령들은 그래도 유감, 사과, 송구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남겼습니다.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왜 국민께 전통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네, 이게 전직 대통령들하고 차이를 좀 보자면 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들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비공개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들켰을 때 예.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비공개로 했다는 거는 애초부터 떳떳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하는 경우도 좀 더 많았고 여론의 질타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예. 최소한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했던 것인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행해진 거거든요. 아, 그 행위 자체가 공개적인 그렇죠. 모습이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본인이 절대 자신이 안 시켰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계몽령이라든지 무슨 경고성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이나 자신이 사과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과나 것이죠. 송구 표현은 곧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겨우 조금 뭉쳐놨던 지지층까지도 타격을 먹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전 예. 국민이 다 본 그런 재판인 거고 형량 싸움이라도 될 것이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란 미수 혐의가 된다 그러면 유기징역으로 낮춰지는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건데 미수될 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 계속해서 신랑이 버리고 정치적으로 메시지 주고 또 사법이라든지 형사 쪽하고 계속 신경전 벌이는 거, 이 정도만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그 빡빡한 심리 상태 속에서는 도의적인 유감 표명조차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이제 심리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는 재판 과정에서 뭔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시군요. 이런 가운데요. 특검, 내란 특검만 있는 게 아니죠. 두 가지 특검이 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병 특검이죠. 특히 김건희 특검 주목받고 있고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달 2일부터 본격 수사 곧 소환할 듯. 내달 2일이니까 굉장히 먼 것 같잖아요. 내일이 바로 내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현판식 갖고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건데 소환 여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 이거 역시 굉장히 주목받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여기 보면 명태균, 건진 의혹 등 자료 이첩됐다. 그리고 최병 특검도 2일 현판식 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모습. 지난주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인의 설명도 좀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퇴원 맞춰서 소환 일정 조율하시나요? 저희들이 출석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논의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은 김광삼 변호사께 좀 예측을 제가 질문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굉장히 서두를지, 그리고 소환한다면 역시 이것도 공개 원칙으로 할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내란 특검과 비교해 보면 예. 내란 특검은 사실 이제 조은석 특검인데 특수처 출신이잖아요. 특수통. 예. 그래서 이제 수사 맥을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두 특검, 최상병이랄지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했죠. 예. 그리고 검찰서 2차 반 사건을 딱 보고 내란 특검이 조사 안지 않아도 이 정도 되면 기소할 수 있다 하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특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해서 결과적으로 보석이랄지 구속만기로 못 빠져나가도록 딱 방패를 딱 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고 또 최상병 특검은 이제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원래 법에 규정되는 절차대로 그냥 좀 천천히 가고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랄지 아니면 뭐 통일교 재단부터 보석받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수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불러서 수사할 수 있을 정도에 돼 있을 거야. 단지 지금 김건희 특검 자체는 대상이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수사 대상이. 그래서 몇 개 가진 거 일단 그것부터 계속 불러서 수사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수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를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결정하느냐의 여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속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자기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이 관례가 돼버리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공개 출석.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혹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염두에 뒀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고집을 하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걸 비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도 있고 또 이전에 뭐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전에 있던 특검과 다른 부분이 내란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한 번에 조사를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공개적인 출석이 되겠죠. 김광삼 변호사께 추가 질문 짧게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 예컨대 금요일 또는 주말, 토요일 정도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있습니까? 일단 뭐 병원에서 퇴원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원 자체가 또 병명이 이제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계속 있었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실에 있는데 뭐 안 나온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방문 조사를 하면 또 특혜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퇴원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워낙 빨리 가니까 사실 특검사에서도 경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란 특검 저렇게 빨리 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번 주를 넘기면 이제 그런 비판이 언론에서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그래서 의식하든 안 하든 이번 주에는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 후반 또는 주말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김광삼 변호사의 예측이셨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의원과 기업인입니다. 의원과 기업인? 뭔가 동질성은 없는데요. 같은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군요. 어제 있었던 장관 추가 인선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기사가 오늘 일면에 참 많이 나왔고 신문들이 깊게 다뤘거든요.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현역 의원만 8명이 일단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달 7명이 동시 청문회를 합니다. 이른바 이럴 때는 빅데이라고 부르죠. 7명이 같은 날 동시에 청문회. 국회가 굉장히 바쁘고 부산한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죠. 여기 보면은 6개 부처 장관들 추가 인선했는데요. 현역 의원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8명인데 여기에 8명은요. 정부 부처가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7명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8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있어요. 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8명이 여당 현역 의원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딱 제목으로 붙입니다. 행정부 견제 약화 우려.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는 의회죠.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작은 제목입니다. 법무, 국방부 등 개혁부처 전진 배치했는데요. 인수위가 없다라는 설명 어제 대통령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좀 있다. 그런데 의원 불패, 그러니까 의원들은 웬만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지 않는다. 이런 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거 출마 대비해서 경력 쌓기 아니냐. 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패널 나와 계시거든요. 이창근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시고요.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도 자리하고 계신데 우선 이 주제는 먼저 이창근 전 행정관께 현역 의원이 8명이나 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마 민주당 내부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통과 제의처럼 가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인사청문회의 턱이 굉장히 국민적인 시각에서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때문에 고사한 분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도 작용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당과 청은 하나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도 국회고 그래서 여당에서 많은 의원들을 내각에 차출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결국은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 때를 되돌아가 본다면은 결국 당이 견제 기능이 없이 만약에 일방통행식으로 그렇게 대통령실의 연락사무소처럼 전락했을 경우의 그러한 비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겸허히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할 말은 하고 잘한 것은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건전한 당청 관계가 성립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근 전 행정관 말씀은 집권해서 경험해보니까 안다. 이해는 되지만 조심할 구석이 꽤 있다. 이런 약간 지적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8명의 현역 의원이 지금 내각의 장관 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돼서 좀 인사청문회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가만히 보면요. 그 현역 의원들이요. 이른바 선수. 그러니까 의원 경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4선, 5선 이런 정도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른바 경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도 주목받고 있는데 다음 기사 특히 이 인물 주목하고 있죠. 다음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사법개혁 완수 의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5선 국회의원입니다. 5선이면요.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 또는 국회의장도 노릴 수 있는 경력을 갖게 되는 거죠. 5선 정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사법연수원 동기다. 38년 직이다. 이런 내용 나오고요.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내 강경파의 제동 이런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합리적 중도다.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다 있습니다. 쓴소리도 마다 않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앞서서는 현역 의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약간 이런 시각의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중진 의원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정성호 의원의 장관 내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실현시킬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지명하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욱 전 대변인. 사실 정성호 의원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자마자 사실은 장관 또는 막 총리 후보 물망에 막 올랐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인선이 이뤄지면서 이번에는 정부로 들어가지 않는가 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막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대통령께서 이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말씀 주셔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가장 이 사법개혁을 잘 수행해낼 인물,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당 밖에 특히 야당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고 온화한 인물이고 또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백봉신사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것은 여야 의원들 또 국회 출입 기자들이 투표해가지고 뽑는 상인데 이 백봉신사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화의로운 분이다 이런 분들 평가가 있는 분인데 그 정성호 의원이 5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법사위원도 했고 기재위원장도 했고 또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했던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은 것이 이번 이제 지명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른바 쓴소리 전담 또는 다른 표현은 레드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내각 내에서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이 사법개혁의 완수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국무위원회에 국무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 이 대통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스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 소신을 가지고 타 부처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 또는 시기의 적절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역할 그것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38년 직위 이른바 친명 좌장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번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이유가 아까 말한 쓴소리 역할도 있지만 사법개혁 완수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민정수석이거든요.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차장,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서 다시 검찰 출신. 오광수 전 수석은 중간에 낙마를 했죠. 근데 공통점은 이번에도 검찰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이게 문재인 정부와 비교가 되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당시에는 조국 교수였어요. 민정수로 가죠. 그러나 검찰개혁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지적과 평가 받았거든요. 이번엔 다른 모습일까요? 검찰 출신을 연이어 민정수석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를 알아야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창근 전 행정관. 문재인 정부하고 확실히 다른 모습인데 검찰 출신을 계속 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도 차별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에 앉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광수 전 수석이 내정됐을 때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아마 이번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민주당 내부에 전파됐을 것이고 더 이상 반대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검찰 출신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지만 봉욱 민정수석도 나름 합리적 온건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도 경쟁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을 물러났지만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법개혁은 결국은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나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일각에서는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하는 강경 세력이 있고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나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나름 합리적 온건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경파의 속도전에 나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핵심은 결국은 사법부 개혁은 결국 상권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입법을 하는 개혁이 보편적이고 전 국민들한테 동의가 돼야지만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기소권 남용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두 가지 원칙, 상권 분립과 정치권 독립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신임 민정수석이 한다면 국민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내 일각의 강경파에 의한 쫓기듯이 속도전에 의해서 따라간다면 아마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짧게 제가 김진욱 전 대변인께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봉욱 전 대검차장이 이제 민정수석에 내정이 됐잖아요. 이제 일을 시작을 할 텐데 당내에서 약간 이 상황, 또 검찰 출신인가 이걸 불편하게 보는 기준은 없습니까 혹시? 일단 뭐 당내에서는 뭐 그 아직까지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고 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비서관은 또 학자 출신이세요. 굉장히 그 조화롭게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뭔가 안배를 한 느낌이네요. 끌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조화로움이 있다. 그래서 화의부동 뭐 동의불화 이런 말도 있는데 아마도 지금의 이 그 라인업이 굉장히 조화롭게 검찰 개혁을 잘 그 처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 당내에서도 지금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인선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됐지만 꽤 많은 장관 후보자 두 자리만 남았어요.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이 후보자 자리만 아직까지 지명이 안 된 상태고 다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는 현역 의원 많다는 거 특징이지만 기업인 출신이 꽤 됩니다. 다른 정보와는 달리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탈원전 타격 두산 사장이 아까 일명 기사 때 소개했죠. 산업장관에 기용이 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티. 특히 이 두산 에너빌티는 원전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약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기업인이 6명째 고위직계동 여기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참모까지 다 포함된 건데 누가 있을까요? 여기 그림으로 돼 있는데 우선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여기 보면 두산 에너빌티 사장이에요. 현직. 근데 바로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LG AI 연구원장 출신. 그리고 한송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를 역임했죠. 기업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LG 경영개발원 글로벌 전략센터장 역시 기업인 출신. 꽤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통령실 참모도 기업인 출신이 꽤 많죠. 그래서 경제 성장 또는 뭔가 경제 정책에 주력을 쏟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인선 중에서 이제 주목받는 인물 얘기해보죠. 2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가 주목받고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동시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 우선 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교수입니다. 여기 보면 좀
충남대 총장을 역임했죠. 근데 이진수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앞서서 건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청장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정은경 후보자는 과거에 코로나 당시에 남편이 뭐 코로나 관련 기업에 주식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어요. 아마 청문회 때 이게 뭐 질의응답 당연히 나오겠죠. 자, 이와 관련돼서 어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후보자 및 가족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창근 전 행정관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청장, 특히 코로나 영웅 뭐 이런잖아요. 코로나 당시 영웅으로 꼽혔던 인물인데 다만 남편의 주식 투자도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남편에 대한 주식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코로나19 당시에 저도 서울시 대변인을 하면서 매 주말 방역대책회의를 화상으로 같이 진행하면서 당시에 여야가 모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한테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을 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됐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그러한 호의가 나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정은경 신임 장관 내정 후보자의 실력과 정책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박수를 보낼 것은 보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로서 지적하면 되는 거지. 야당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기업인 출신 장관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얘기한 것이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을 하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에 부합하는 것이 사실 사람에 대한 인선이거든요.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의 양축은 산업 정책과 기업 정책인데 기업 정책에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세대 벤처기업인 네이버 대표를 역임을 한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산업정책의 수장으로서는 물론 관료 출신이지만 현직 사장을 또 임명을 했어요. 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기대치를 높였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남은 퍼즐이 저는 결국 기재부라고 봐요. 그러면 기재부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의 분리를 얘기하고 지금 한참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윤철 전 문재인 정부 당시의 국무조정실장이 현재 기재부, 현재 직제로 한다면 부총리급으로 인사가 됐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재부가 관료의 논리로 이러한 기업의 어떤 역동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수장으로 왔는데 기재부가 그 위에 또다시 군림을 한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그러한 경제성장 정책이 후퇴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퍼즐인 기재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지만 지금까지 온 기업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런 마지막 퍼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신 이창근 전 행정관은 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 평가, 약간 기대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잘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추가 인선 관련 내용 좀 깊숙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대로 임기 끝.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 임기가 끝나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야당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국민이 놀랄 정도로 안 변한 국민의힘만 보여준 김용태 비대위. 엄청난 혹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안 바뀌더라.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일정이 빠른 변화였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 주류 벽 못 넘고 오늘 임기가 끝납니다. 비대위원장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후보 교체 당무 감사 등 이거 개혁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뭔가 사과 입장을 하나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창근 전 행정관.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빠른 변화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보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각오도 밝혔는데. 근데 지금 그런 변화 안 보인다는 평가가 주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보인다기보다 못한 거죠.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의 당 개혁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했는데 예. 결국 당의 주류들 때문에 사실 막혀서 실현을 못 그 시켰어요. 주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지지했고 여전히 조력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 당시의 친윤, 윤핵관 이런 주류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개혁안을 새로 출범하는 당의 혁신이 새로운 혁신 비대위가 안고서 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바뀔지에 대한 것은 국민적인 합의,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바뀌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나 예. 아니면은 사람이 설사 안 바뀌더라도 내용의 컨텐츠가 바뀌어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냉정하게 본다면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예.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컨텐츠도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부로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헌 예. 당규에 따라서 어쨌든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인선을 해서 전국위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이어받는 겁니다. 예. 하지만 비대위원장이 구인난에 있기 때문에 과연 비대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발표한 것처럼 8월 전당대회로 갈 수 있을지 예. 이것도 이제 당내 논의를 거쳐봐야 되지만 불투명한 거네 지금으로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변했다고 느낄 때 국민의힘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국민의힘이 더 반성하고 저는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구인난, 이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검직 가닥이다. 찾을 수가 없다. 비대위원장 누구를 맡길지. 그리고 향후에 당대표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나경원 의원 빼고는 다 대선 도전했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다시 또 이름들이 또 거론되는 거 보니까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김진욱 전 대변인 이제 민주당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경원 의원도 도전했었죠 대선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전했습니다만 이제 그 관문을 넘지 못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이 국민의힘의 뚜렷한 한계, 예. 결국은 이 주류의 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김용태 비대위가 역설적으로 보여준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 지도부가 방금 언급된 뭐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이 외에 더 다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희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당의 변화와 쇄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건입니다.
지금 뭐 날짜와 관련된 얘기 이미 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날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약간 대치 상황 이런 게 보이는데요. 기사로 이어가 보죠. 여야 김민석, 인준 평행선입니다. 찬반이 좀 갈리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장, 우현식 국회의장은 내달 3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3일까지는 결정해 주세요. 합의하세요. 이겁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맞서고 있는 건데요.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런 가운데 다음입니다. 총리 청문회 끝났는데 국민청문회 여는 야당,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내달 3일에 인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두 분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30여 초씩만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우선 이창근 전 행정. 지금 뭐 민주당이 수적인 우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과는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야당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이기 때문에 통과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중도층의 국민들을 봤을 때는 부적합이 적합보다 많아요. 그런 평가는 이미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 결국은 통과는 되더라도 어떠한 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볼 것이다. 이러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 저희는 더 강력하게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전 대변인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서 답을 듣겠다라는 겁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뒷북 청문회 같은 것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간은 국민의힘에 소속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조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야 여러 가지 의견들 교환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